자, 이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는 한글에 있어서 자음과 모음에 해당할 만큼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때 주기율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화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기가 상당히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기율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약 2000년 전에는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랐었죠. 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화학학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철학자들이 화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제 물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뭐 그와 같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모든 물질은 사원소설, 다시 말해서 물, 불, 흙, 공기, 이와 같은 네 가지 원소만 있으면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정설로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비로소 사원소설이라는 것이 이제 확립이 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물하고 불하고 흙하고 공기만 있으면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동양에서는요 연단술이 유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연금술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금술은요 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술은요 이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래도록 병들지 않고 사는 거에 대한 명약에 대한 간절함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이 연금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금의 가치는 매우 뛰어나지만 예전에도 금의 가치는 매우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연금술사 1600년경에 독일의 브란텐이라는 사람이 오줌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오줌을 젊은 사람 오줌, 또 나이 든 사람 오줌, 또 어린아이 오줌, 이런 식으로 오줌을 가지고 지하실에다가 오줌을 한 50동 이상 받아 놓고서 오줌하고 모래하고 넣고서 끓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고서 실험을 한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이 사람이 금을 찾지는 못했죠. 다만 이 오줌을 가지고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발견합니다. 오줌 속에는 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또 동양에서는 한편,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도 발견되고 뭐 나트륨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 와중에, 동양에서는 그 당시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 권력을 오래도록 누리기 위해서 죽지 않는 약, 불로불사약, 다시 말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을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연단술사로서 서불이라고 하는 도사에게 너는 가서 지금부터 이 불로불사약을 구해와라. 그래서 이제 사실 서불이라는 도사가 제주도까지 갔다 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불로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진시황제에게 갖다 바친 게 뭐냐면 바로 수은입니다. 수은. 이 수은이 사실은 몸에 바르면 이제 하얗게 되면서 마치 젊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그때 진시황은 이 수은으로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수은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도 조금씩 타서 먹고, 또 전국에 있는 수은을 다 모아가지고 궁궐 안에다 수은 호수까지 만들어 놓고서 세수도 수은 호수에서 하고 몸도 수은으로 씻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수은은 진시황의 몸을 망칩니다. 결국은 수은 때문에 더 일찍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수은이라는 게 몸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구나라는 걸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인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씩 밝혀오던 와중에 1869년 멘델레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과학자입니다. 그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들이 분명히 무슨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한 게 뭐냐면, 이들에게도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잘 관찰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물론 이 원자라는 말은요, BC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얘기인데,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원자를 처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동전이 닳는 것을 보고서, 이게 계속 닳다 보면 뭔가 가장 작은 입자가 있지 않을까. 그 당시 썼던 그 원자란 말을 오늘날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원자가 사실은 오늘날에 보니까 핵과 전자로 나뉘고,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멘델레프는요, 이 원자 중에서도 양성자가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양성자가 하나인 것은 원자번호 1번, 양성자가 3개인 것은 원자번호 3번, 양성자가 11개인 것은 원자번호 11번, 이런 식으로 정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기율표에 있어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곧 양성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멘델레프가 정할 때부터 양성자수가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양성자수로 원자 번호를 정했기 때문이죠. 자, 지난 시간에 한 바와 마찬가지로 양성자수는 결국 전자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원자번호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1개란 뜻, 원자번호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3개라는 뜻이에요. 또 여기 보시면 원자번호 2번은 전자가 2개라는 뜻, 원자번호 10번은 전자가 10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여러 개의 궤도를 형성하면서 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주양자수가 1일 때, 첫 번째 궤도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주양자수가 2일 때는 최대 8개, 3일 때는 3, 3, 9, 2는 18, 18개, 4일 때는 4, 4, 16, 3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은 바로 주양자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리고 주양자수 외에 부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L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양자수는 주양자수가 1일 때 부양자수는 0 하나밖에 없다 그랬고, 주양자수가 2일 때는 0과 1이 있었고요. 주양자수 3일 때는 0과 1과 2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양자수는 0하고 1하고 숫자로 쓰는 것보다는 기호로 더 많이 쓴다 그랬죠. 0은 S로 표현하고, 그리고 1은 P로, 그 다음에 주양자수 2는 D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주양자수 4일 때는 S, P, D, F 이렇게 부양자수가 4개가 따라온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물론 여기서 주양자수가 1일 때 부양자수 S라는 궤도는 2개 온다고 했고, 이건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P궤도는 6개, S궤도는 2개, P궤도 6개, D궤도 10개. 자, 2개, 6개, 10개, 14개가 이렇게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2개, 8개, 18개, 32개가 채워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수소를 잠깐 볼게요. 수소는 전자가 1개입니다. 1개란 얘기는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하나 온다는 뜻이 되는 거고, 리튬은 첫 번째 궤도에 2개까지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궤도에 하나가 오게 되는 거죠.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궤도 2개, 전자 11개니까 8개하고 남는 게 하나가 남는 상황이에요. 잠깐 공통적인 보면 이제 뭔가 좀 공통적인 게 보이죠. 맨 끝에 가전자 궤도에 전자를 하나씩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1족 원소라는 뜻이 되는 거고, 수소는 전자를 채우다 첫 번째에서 끝났기 때문에 1주기, 리튬은 채우다 두 번째에서 끝났으니까 2주기, 나트륨은 채우다가 마지막 세 번째 끝났으니까 3주기 원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베릴륨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2개 채우고 2개 남죠. 자, 마그네슘은 12개니까 처음에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2개가 남는 상태. 자, 붕소는요, 5개니까 2개 채우고 3개 남고, 알루미늄은 2개, 8개, 3개가 남는 거니까 결국 3개가 남았기 때문에 3족 원소. 자, 탄소는 2개, 4개 남는 거예요. 그래서 4족 원소가 되는 거죠. 규소도 2개, 8개, 4개. 결국은 4족 원소가 되는 거고. 자, 질소는 7개니까 2개, 5개. 인도 2개, 8개, 5개가 남았어요. 결국 5개가 남았기 때문에 5족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개 채우고 6개 남는 거죠. 황은 16개니까 2개, 8개 하고 6개가 남는 거. 결국 마지막에 6개가 남았으니까 육적 원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불소는 2개 채우고 7개, 염소가 17개니까 2개, 8개, 7개가 남아서 결국은 7적 원소가 되는 거고, 자, 이쪽에 헬륨은 2개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2개, 8개로 끝났어요. 아르곤 18개니까 2개, 8개, 8개에서 8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족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영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을 의미하는 건데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는 가전자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을 중심으로, 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형태라 그랬어요. 이 전자가 이 원자의 성질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가전자가 하나씩 있다라는 얘기는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 시간에는 마지막에 남는 게 족수고 채워지다가 끝나는 껍질의 수가 죽이라는 사실부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 배치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s1으로 끝나는 1s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2개, 1개니까 1s2, 2s1이 됩니다. 나트륨은요, 1s2, 2s2, 2p6에 3s1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양자수는 2개가 다 채워졌고 부양자수에서 두 번째 주양자수가 2일 때에는 2s, 2p가 있는 건데 2개, 6개 채워지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또 3s1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끝에를 보면 1s1, 2s1, 3s1 전부 다 s1으로 끝났어요. 이 얘기는 1족 원소는 전부 다 1s1으로 끝나는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베릴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주양자수 1일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양자수가 1일 때는 부양자수는 S2까지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2일 때는 S2P6까지 3일 때는 S2P6D10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릴륨 같은 경우에도 잠깐 보시면 주양자수 1일 때니까 전자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2일 때는 ES, EP가 있지만 전자 2개밖에 없으니까 ES2만 채우고 EP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S2로 끝나는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에도 1s2, 두 번째에도 2s2, 2p6,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3s도 있고 3p도 있고 3d도 있고 그렇지만 남은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3s2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 번째 2족 원소들은 끝나는 게 2s2, 3s2 이런 식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4주기 원소도 당연히 칼슘도 4s2로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족 원소는 ns2로 끝나는 전자 배치를 갖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붕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붕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s2, 2s2, 2p1.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2개고 두 번째 교대는 3개니까 2하고 하나하고 더하면 3개가 되는 거죠. 요 위에 있는 것들을 더한 게 전자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알루미늄도 보시면 1s2 여기서 두 번째 궤도에는 2s2, 2p6가 되고 마지막에 3s2, 3p1으로 끝나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끝날 때 이거는 ns2, np1으로 끝난다. 전자 배치가. 그럼 우리가 이제 전자 배치만 보면 얘가 몇 족, 몇 주기 원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마그네슘이 지금 3s2로 끝났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3자는 3주기 원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2라고 하는 것은 2족 원소라는 것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탄소도 한번 볼게요. 탄소도 1s2,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대 2s2, 2p2가 되는 거죠. 원래 P궤도에는 전자가 6개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남아있는 게 2개밖에 없으니까. 규소 같은 경우 1s2, 2s2, 2p6하고 3s2, 3p2 결국은 다 S2, P2로 끝났어요. 그래서 NS2,
NP2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이고, 자, 질소 역시 1s2, 2s2, 2p3. 여기서는 있는 이 경우에는 1s2, 2s2, 2p6하고 마지막에 3s2, 3p3로 결국은 ns2, np3로 끝나는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 역시 마찬가지죠. 주양에서 1일 때 전자 2개니까 1s2, 2일 때는 2s2, 2p 몇 개가 남습니까? 6개니까 2개 채우면 4개가 남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1s2, 2s2, 2p6, 3s2, 3p4 이렇게 되는 경우죠. 결국은 끝나는 게 ns2, np4로 끝나는 전자 배치, 이게 바로 육적 원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n자는 주기를 의미하는 거고 위에 있는 숫자를 더한 건 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2 더하기 4 하면 6이니까 육적 원소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앞에가 3자가 써 있다면 이건 3주기 원소, 3주기 원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시험에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적 원소 같은 경우 불소는 1s2로 되고 2s2, 2p5. 염소 같은 경우 1s2, 2s2, 2p6하고 3s2, 3p5로 끝나는 거. 따라서 ns2, np5로 끝나는 전자 배치는 다 7적 원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는 네온 같은 경우가 1s2, 2s2, 2p6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르곤은 1s2, 2s2, 2p6 다음에 3s2, 3p6로 끝나는, 결국은 영적 기체는 ns2, np6로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다만 헬륨만 예외적으로 ns2로 끝나는 거죠. 헬륨만. 이 경우는 예외로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전자 배치를 통해서 이 원소가 어느 족, 어느 주기에 있는 원소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4s2, 4p5. 이러한 전자 배치는 어떤 원소를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앞에 있는 4는 뭐라 했어요? 주기라 했죠, 주기. 4주기. 4주기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숫자는 더하면 7. 7이라는 얘기는 7쪽. 결국은 브롬을 의미하는 겁니다. 브롬. 이거는 브롬을 의미하는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롬은 절대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 3s2, 3p1이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원소일까라고 물어보면 앞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건 주기라 그랬고요. 위에는 2하고 1을 더하면 이건 족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족, 3주기. 그러면 3족에 3주기 하니까 바로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원소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우리가 화학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거 잠깐 땡겨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로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 성향이 강한 원소들입니다. 금속 성향이 강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금속 성향이 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나트륨, 리튬, 베릴륨, 마그네슘 이거 전부 다 금속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염소라든가 불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금속이에요. 만약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다. 그렇게 되면 이건 이온 결합성 물질이거든요. 자,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선 원자들이 안정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수소를 제외한 리튬은요, 안정해지려면 마지막 가전자 궤도, 이제 그 옥테트 룰에 따라서 8우설에 따라서 마지막 가전자 궤도가 8개가 돼야 첫 번째 궤도의 경우에는 2개만 돼도 안정하지만 두 번째 궤도 이상서부터는 8개가 되는 게 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리튬은 하나를 버리게 되면 첫 번째 궤도가 2개가 돼서 안정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나트륨은 마지막 가전자 궤도 전자 하나를 버리게 되면 결국은 8개가 돼서 안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버리면 너무 간편하죠. 내가 10만 1,000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깨기는 어렵지만 1,000원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좀 그렇고요. 1,000원을 뭐 과자를 사 먹는다는 거 이런 건 좀 쉬운 얘기지만 10만 원을 깨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자 하나를 버리긴 되게 쉬운 거예요. 안정해지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족 원소들은 대략 다 플러스 1가 지향적인 원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족 원소들은 마지막 가전자계도 2개를 버려야만 안정해지는 거니까 얘네들은 플러스 2가 지향적인 원소들. 세 번째 족에 있는 것들은 마지막 가전자계도에는 3개를 버려야 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야 8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 3가 지향적인 원소들이고, 그 다음에 규소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버려도 되고 또는 4개를 받아서 8개가 돼도 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지향적인 원소다.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5개를 버려서 8개가 되든지 아니면 3개를 받아서 8개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3개를 받는 게 훨씬 이익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3가 지향적인 원소. 자, 황 같은 경우 역시 6개를 버리는 것보다 2개를 받아서 8개가 되는 게 안정한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지향적인 원소가 되는 거고, 염소 같은 경우도 역시 하나를 받아서 마이너스 1가 지향적인 원소. 그 다음에 마지막 8쪽은 전자를 받거나 또는 버리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났습니다. 금속이죠, 비금속이죠. 플러스 1가 지향적이고 마이너스 1가 지향적. 각각의 절대값을 아래첨자에 써주게 되면 NaCl, 염화나트륨.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염소, 뒤에서부터 읽는 거죠. 영어도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것처럼 화학기호도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염소고 나트륨인데 읽고 나니까 뒤에가 소자로 끝나면 소를 화로 바꿔서 염화나트륨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l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만났다.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가.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첨자에 쓰게 되면 Al2O3. 그럼 뒤에 거 읽으면 산소, 앞에 거 읽으면 알루미늄. 뒤에 게 끝나는 게 소로 끝났으니까 소를 화로 바꿔주면 산화알루미늄 되는 거고요. 자, 또 다른 예, 이번에는 Al하고 P하고 만났습니다. 얘는 플러스 3가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가요.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첨자에 써주게 되면 Al3, P3, 약분. 그래서 AlP. 결국 읽을 때는 뒤에는 인, 앞에 거는 알루미늄. 그래서 뒤에 게 소로 안 끝났으니까 안 끝났을 때는 사이에다가 화자를 넣어서 인화 알루미늄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주기율표가 생겨진 거,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전자배치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와 같은 주기율표를 잠깐 보시면,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는 바로 그룹핑 시킨 거라서 족이라고 하고 가로는 주기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자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원자 반지름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자 반지름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는 건데, 강하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요, 밑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결국은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 전자를 잃기 쉬워서 결국은 이제 금속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고, 이 밑에 있는 건 다 금속이잖아요. 이쪽은 다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반지름도 원자 반지름하고 같은 경향을 가지면서 양이온은 원자로부터 전자를 잃게 되니까 결국 원자보다 작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전자는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원자보다 커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금속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금속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전자를 방출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 자, 이들은 전체적으로 전자를 버리게 되면 플러스 경향을 띠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금속 성향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금속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전자를 버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염기성이 증가하는 것이고, 또 산화되기가 쉽고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또 양성이 증가하고, 또 이온화 에너지는 조금만 에너지를 주어줘도 전자를 띄어나가기 쉽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적게 들고 전기음성도는 감소한다라는 게 전반적인 경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성이 강해지게 되면 이때는요, 전자를 얻기 쉬워지는 거고, 전자를 얻게 되면 결국은 산성이 증가하고 환원되기 쉽고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고, 또 음성이 증가해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결국은 전기음성도가 증가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을 보면
알칼리 금속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양이온이 되기가 쉽고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바로 이쪽에는 영족기체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전자를 하나 버리는데 조금만 힘 에너지를 줘도 쉽게 툭 떨어지지만 여기는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전자를 떼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이쪽 왼쪽이 조금만 줘도 되는 거고 오른쪽은 이온화 에너지가 좀 크게 소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금속의 성질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가 적다라는 얘기고 전기음성도가 적다. 결국 비금속 성질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가 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전기음성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력의 관계인데,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가 전자를 잃게 되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그래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바깥으로 달아나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비활성 기체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비활성 기체보다 전자수가 몇 개 적은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불소나 염소 같은 것들은 전자 하나 받아가지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전자 친화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이 전자 배치, 각각 원소들의 배치를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적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크게 소요된다. 이게 이 시간의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될 내용은 뭐냐면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또 매우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당연히 질량수가 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1번에서 20번까지 원자량을 좀 외워둘 필요가 있거든요. 자, 원자량을 외울 때는요, 일단 짝수가 되면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홀수가 되면 곱하기 플러스 1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수소, 베릴륨, 질소, 염소, 아르곤 이렇게 5가지는 예외입니다. 1번이고 4번이고 7번이고 17번, 그 다음에 18번인데 홀수인데 곱하기 플러스 1은 3인데 3이 아니라 1이고요. 얘는 9가 되고 14되고 35.5가 되고 4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규칙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외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외사항. 그래서 예외사항은 따로 적습니다. 자, 예외사항. 수소는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베릴륨은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소는 14, 그리고 염소는 35.5, 그 다음에 아르곤은 40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은 다 이 규칙에 맞습니다. 헬륨이 번호가 짝수니까 2번이니까 2는 4, 4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튬은 홀수니까 곱하기 플러스 1하면 7. 베릴륨은 이거는 예외라고 했죠. 베릴륨이 예외죠, 베릴륨이. 자, 그 다음에 붕소는요. 붕소는 5번이니까 곱하기 플러스 1하면 11 되는 거고, 탄소는 6번이니까 12 되고, 질소는 14라고 했고, 산소는 8번, 짝수니까 곱하기 하면 16. 불소는 9번이니까 곱하기 플러스 1하면 19. 그 다음에 네온은 10번이니까 곱하기 하면 20 되겠습니다. 자, 나트륨 11번이니까 곱하기 플러스 1하면 23. 여기는 24, 27, 28, 31, 32. 그 다음에 마지막 칼륨이 19 곱하기 플러스 1하면 39, 칼슘이 40. 이 원자량은 좀 암기를 해두셔야 앞으로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